네. 보신 것처럼 여야 모두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인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추석 연휴 중 만나서 선거 룰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대 총선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는 유권자들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전부터 아주 시끄러워가지고요. 계파 갈등이 워낙에 여야 모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 이슈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 민심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일단 두 분한테 좀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좋지 않죠. 사실은 여야가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뭔가 좀 선물처럼 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그렇게 경제 살려달라. 국민들의 체감하는 경기가 점점 나빠지니 집권 박근혜 정부와 함께 경제를 살리는 임무를 부여받았었고요. 야권은 좀 제발 싸우지 말고 통합하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났기 위해서 혁신해라. 이런 과제들이 이미 주어졌었죠. 우리가 추석 전에. 근데 국민들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오히려 더 갖게 되는 그런 추석 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과제들을 나름대로 살려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저희 집안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희망성, 전망성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여야가. 그런 차원에서는 반성해야 되는 추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이번은 명절 홍보 전략으로 택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나 정치개혁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택했다고 보시는지요? 홍보 전략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대개 이제 각 지금 보면 이제 여당 야당이 각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서로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고향으로 다 내려갑니다. 다 지역구로 쉽게 말하면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 민심을 다 전부 다 청취를 합니다. 만나고 물론 친지도 만나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죠. 만나서 지금 여당이 지금 갖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여기에 대한 관심, 그동안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떻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지역 주민도 상당히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떤 것이다.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30일이면 의총에서 아마 지역구 의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아마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여당 입장에서도 풍향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지금 왜 1차에서 11차까지 혁신안을 11차까지 냈는지는 의도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11차까지 내놓는 그 혁신안 할 때마다 계속 당내 개파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연휴 시작 직전까지 사실 11차안을 발표함으로 해서 사실 당 중진들을 소위 말하는 희생을 해달라. 선당 후사, 그다음 또 도덕성 이런 것들을 내세워갖고 당 중진들을 사실 열세 지역에 가서 좀 띄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하면서 당내 불협화음 일으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호남 지역마다 조금 이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호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과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인가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호남발 지금 신당이 3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탄력을 받을 건지 또 그 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당할 것인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또 부산은 또 부산 나름대로 정말로 문재인 대표가 부산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새로운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이 이번에는 계속 추석에는 추석 밥상에서는 올라올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화제거리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여야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청취를 해서 아마 곧바로 이번 연휴가 끝나면은 아마 여당은 의총에서 또 야당은
이번 혁신안을 갖고 마지막 정리를 할 겁니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석 민심을 굉장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이 정치권 국민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 내부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하신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30일 의총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철이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고 싶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여당의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은 그렇지만 이것을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야당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무슨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당근이 없는 거예요. 그 당근이 뭐냐? 결국 줄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예. 이것을 주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과반 획득하기 어려우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드도 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석패율 제도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미 벌써 당론을 결정됐습니다만은 석패율 제도 이것을 갖고 이제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문재인 대표가 석패율 제도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야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석패율 제도를 받게 되면은 원래 야당이 어쩌고자 하는 그런 지역 비례대표나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이게 참 실제로 이 야당의 협조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의총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단독 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놓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나 좀 저는 좀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냐면은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은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하더라도 치열하게 공방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호남이나 이 경북 같은 데는 후보들이 여야 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당 같은 경우 대구 경북에서 후보가 없듯이 이런 데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 공천을 주고 싶어도 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전략 공천조차도 하기 어려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약간 좀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나 여야 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접점 찾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그 협상이라는 건 뭘 주고 받아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당근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도 이 급한 쪽은 김무성 대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부터 이건 하나는 이제 공천 방식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구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같은 동급에 놓고 빠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등가성의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공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플랜 A, B, C, D가 다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전략 공천하는 외 지역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하지만 선거구제라는 것은 실제로 한 번 도입하다 보면 전체 판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일종의 빠터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무성 당대표 조금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당내에서 친박들이 세게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른바 잽을 계속해서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날렸으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도 이미 날아가 버렸고 어떻게든 미래 권력으로서 자신의 어떤 당내 입지라든지 외부적 입지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체로 김무성 당대표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뭐 나쁘게 보면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인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웨이를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상품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실제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걸 관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인 도전이 오히려 더 많이 날아올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내부 친박들의 어떤 그 정치적 공세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퇴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의총에서 뭔가 플랜 B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원안을 놓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를 지켜볼 것 같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퇴로를 찾기 위한 뭐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그 추석 연휴 끝나고 난 의총에서는 좀
적극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만약에 그 이 두 사람이 접점을 찾아서 큰 틀에서 뭔가 합의를 이뤄낸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능한 것은 그런 거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전략공천 하겠다고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 전략공천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략공천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부분 경선을 하거든요. 예. 뭐 여론조사 경선이든지 뭐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방법만 달리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현장 투표를 할 수 예.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무성 당대표에게 문재인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전략공천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예. 그 외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거는 뭐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협상을 접근해 간다면 김무성 당대표도 실제로는 뭐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절충안으로서 나쁘지 않은 안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로 의견을 좁혀갈 수 있고 다만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뭐 김무성 당대표를 위해서 온전히 다 거기에 올인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동수배분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에 의해서 예를 득표수에 따라서 뭐 그거 정직하게 예. 이렇게 의원 수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권역별로 동수 주면 되죠. 미국의 상원처럼 예. 예를 들면 2명이면 2명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동수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수 배분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는 절충을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동수 배분을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오히려 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거기까지, 때문에 또 그 방식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르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많이 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이런 안이거든요. 네. 대신에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고 예. 차라리 지역구를 좀 줄이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방식입니다. 서로의 시각이 좀 다르네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다른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든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 한다든가 또는 석패율을 갖다 도입한다더라도 예.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당에 야당에 그걸로 인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거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지 예. 그나마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은 그 군소정당이 난립을 합니다. 예. 군소정당을 해봐야 전부 진보당 정당입니다. 그러면 그 합치면은 과반이 넘어갑니다. 예. 단독은 안 되더라도 그 네. 자체도 여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권역별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사실은 포기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의원 정수 전체 늘리지 않는다. 그죠? 그거는 이미 그 당론으로 포기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숫자를 파격적으로 지역구를 줄여서 늘린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포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 문재인 당대표가 원하는 원안적인 권역별 비례대표는 애초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본식 권역 비례대표를 하느니 뭐 여러 가지 절충안들이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원안적인 그런 형태를 갖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맞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아까 말한 이른바 적은 의원 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자신들의 지분을 그래도 하긴 뭐 영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한 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예. 뭐 이러다 보면 실제로는 많이 완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이 2명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갖는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얻어봐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석이에요. 당연히 한 석은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정당 득표에 의해서 그렇다면 크게 치고받고 해서 제가 볼 땐 현상 유지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만약에 끝까지 문재인 당대표가 고집할 게 있다라고 하면 예. 그 정도 수준밖에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연휴 기간에 좀 중요한 얘기,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야당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마지막 혁신안 발표된 이후에 비주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비주류가 어떤 반격의 카드를 고심하고 지금 있을지도. 거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때 한풀 꺾인 것 같은데. 꺾였습니까? 네. 그 인적 쇄신안을 그 혁신위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예.
바로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들끓었죠. 그렇죠. 당장 많은 사람들이 탈당할 것처럼 그랬지만 뭐 문재인 당대표께서 혁신위의 결과를 정면으로 배치시키는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박지원 의원은 해당 사례가 아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하급심에서 달랐다. 예를 들면 그 형을 받았을 경우에 실제로 공천조차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인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예외 케이스가 많을 것인가 이런 오히려 전망성을 주고 있어요. 문재인 당대표가. 그러니까 저것은 나의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비주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내에. 그렇다면 실제로 당장 탈당 러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문재인 당대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잡음을 좀 무마시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혁신위를 만들어 놓고 혁신위에서 얘기하는 인적 쇄신안을 당대표가 나서서 전면 부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럼 혁신위는 또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또다시 문재인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내에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 인적 쇄신안에 반발해서 당장 탈당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는 문 대표가 그런 이렇게 배치되는 발언한 것이 일부 후퇴하고 이보 전진을 위한 것이다. 이런 발언, 이런 시각. 뭐 전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못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막판 가서 동일하게 뭐 칼을 휘두른다? 그러면 탈당 러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100석 이하로 내려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돼버릴 텐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들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야만 그나마 승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호남 지역이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끌어안아야 하고 동시에 또 문 대표의 지역구가 또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민심, 그러니까 영남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해보죠. 뭐 이 얘기가 이제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제 오늘 추석 밥상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영도에서 맞붙는다. 글쎄 이거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사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일관되게 선거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호사가들이 주로 이제 많이 뭐 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은 전국을 누빕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자기 그 열세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 그 표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열세 지역에 가서 당 대표가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열세 지역 후보들이 또 힘을 받습니다. 그 가게 되면은 그 힘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다 이러면은 김무성 대표가 호남에 가더라도 호남의 김무성 대표를 당 대표는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가 누구냐 해서 또 모르는 사람도 다 몰려가고 그 바람몰이가 됩니다. 그게 일정 부분 상당히.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뭐 어디 대구 경북에 갔을 적에 문재인 대표가 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전국을 누비면서 자당의 어떤 후보들을 다 지금 지원 조사를 하는 게 바로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도에서 빅매치를 해서 두 사람이 붙었다. 그 두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후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올인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이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선거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모든 전국에 있는 20대 총선은 나머지는 여기 블랙홀에 빠져버려갖고. 그리고 만약에 붙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여야에서 각자 그 대선 주자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대선까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미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혁신위에서 문재인 대표를 부산에 뭐 딱 찍어서 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부산에 가서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지나친 그 압박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당의 입장에서 과거에 보면은 그런 그 여당의 수장이 있는 곳에는 공천을 잘 안 합니다. 예의상. 그래서 뭐 약체 후보를 내놓는가 서로 좀 예의를 지키는 경우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혁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뭐 예의고 뭐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갔다가 막 그냥 혁신이가 예의가 없다. 예,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 문재인 당대표에게는 상당한 점수를 주는 만약에 나가게 되면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 이슈만으로도 자체가? 예, 아. 이슈만으로도 문재인 당대표에게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총선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현재 추석 민심, 추석 이른바 밥상머리의 어떤 이른바 관심사 이런 예. 것들에 이미 문재인 당대표가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혁신위는 상당히 문재인 당대표에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성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문재인 당대표는 저는 불리할 게 없다고 봐요. 만약에 네. 이 경쟁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졌다 그러면 예. 김무성 당대표는 차기 대권과 상당히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 저도 문재인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애석한 차로 예. 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 양자가 붙으면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결집할 겁니다. 표들이 네. 각자의 형태로. 예. 그래서 지난 대선 표 차이만큼 네. 실제로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가능성은 아주 높지가 근소한 않아요. 차이로.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승부를 만약에 문재인 당대표가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저도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플 게 없는 과정이에요.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예. 그 지역구를 바꾼다는 거, 예.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또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번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거는 우리는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간다 네. 그랬다가 안 나가고 간다 그랬다가 가고 이런 거니까 예. 그것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이겨도 김무성 당대표가 아주 적은 격차로 이길 가능성이 높고 예. 그 게임을 염두에 놓고 보면 문재인 당대표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얻는 셈이죠. 대권으로 가는데 상당히 저는 유리해집니다. 오히려.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영도에 나가서 예. 결정할지 안 할지 본인이 하겠습니다. 만약 네. 피했다. 제가 볼 때는 피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기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닦아놓은 김무성 대표 지역인데 거기 도전하게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야당에는 대선 후보 군이 많습니다. 예. 안철수, 박원순 시장부터 다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근소한 차이든 어떻게든 한 표 차이라도 적게 되면은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일단은 대선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야당의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는 대한세력으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대선에도 지고 총선에 지는 그런 후보를 과연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 과연 원할 거냐.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당 대표 되고 나서 이후의 행보가 예.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에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혁신에 대한 이중잣대,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최근에 실수한 게 이 한명숙 지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 대법원 판결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됐을 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하는 국민도 많이 만약에 있으세요. 만약에 졌다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대선 주자로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예.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예,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25분 얘기하려다가 다 끝나버렸네요. 예. 우리 얘기해야 되는 분 중에 반기문 총장님 계신데. 그러니까요. 반기문 다음 시간에 대망론 또 얘기 나눠보도록 대한민국인데요. 하겠습니다. 그건 예. 여당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